이 시각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책임은 노만석 대행을 넘어 법무부 차관, 장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 무작위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를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 파면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고 국정조사로 정치검사의 민낯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조 이후 특검 의뢰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혐의를 보강했고 포렌식에서 복원된 권한 남용 문건 등을 근거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입장 변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영장 실질 심사도 조금 뒤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예결위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현장 모습 먼저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소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무슨 외압이냐라고 하시지만은 장관님께서는 그 2019년 7월 8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소위 그 관련 언급에 대해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장관이 이야기는 안 해도 그거는 당연히 외압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도 어쨌든 뭐 무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이 점에 관련해서 물론 뭐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러면 뭐 저도 뭐 져야겠지만 다만 제 생각은 저는 뭐 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노만석 직무대행이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방향성을 제시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차관이 그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면 구체적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제가 법무부 차관에게 분명히 얘기한 건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에게 이건 수사 지휘가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수사 지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본인들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 원론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검찰의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 어떤 라인에서는 보고나 정보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의 의미가 뭡니까? 협의는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최종 판단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압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하겠지만 그것이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런 건 없었다. 단지 이게 무죄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무죄라는 결과가 없었다면 뭐 이게 압박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 정성호 장관께서 이번에 크게 느끼셨을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갈등과 논란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좀 더 심중했어야 했다는 점은 스스로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신중한 검토를 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수능일인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하라는 말이냐 하지 말라는 말이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히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검찰 중앙지검은 다 수사팀을 비롯해서 다 항소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검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무장관 쪽과의 협의 과정에서 현상이 변경된 거잖아요.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의 책임이냐, 누가 개입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요.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데 그 발언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노만석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만석 대행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갈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사실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면 어쨌든 자기의 책임하에 소신껏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소든 항소 포기든 그리고 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지금 본인의 그 결정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또 밑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또 어쩔 수 없었는 결정이다. 그러면서 이 논란을 키운 장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현희 최고위원은 논란 키운 장본인이 책임 미루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꼬리 자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노만석 그 총장 대행이 지금 자신의 조직의 어려운 상황 타개를 위한 고민의 결과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엇이냐? 그 말 속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정권에서 해놓은 사건들이 현 정권에 와서는 그것이 검찰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고민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신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칙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전현희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일정 정도 상당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 외압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합니까? 저도 우리 당에서 하는 일, 지금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을 많이 비판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앵커님 같은 분들이 저한테 나갈 때 그래요. 장수하시겠어요. 내지는 영생을 누리시겠어요.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먹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생각을 그것 때문에 압력을 느껴서 바꿔서 얘기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검찰총장이라는 무게, 대행이라는 무게 있는 자리에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입장과 원칙과 소신을 바꾼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거는 그냥 본인이 자기 조직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한 결과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노만석 대행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책임이 없다 그럴까요? 책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입 닫고 그냥 계속 지낸다 그러면은 이 논란이 계속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항소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압력을 받아서 못했다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 것인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차관이 전화했다는 것도 확인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수사 지휘가 아니고 그냥 의견 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서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얘기를 들었다든지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관 쪽에서 3가지 선택지를 얘기했는데 모두 항소하지 말라는 쪽이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법무부 쪽하고 검찰 쪽하고 무슨 협의 과정이라는 것이 무슨 딜을 했나, 무슨 뭘 가지고 딜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걸 분명하게 밝혀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건 너무 책임한 거죠. 아니,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국회에서 10수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민원이 국회로 옵니다. 그리고 국회로는 딴 데서 안 되는 게 거의 마지막으로 오는 아주 악성 민원들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민원 사항을 전달을 하겠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량 범위 안에서 처리를 해주세요. 이건 우리가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지 꼭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정성호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재량을 충분히 남겨놓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을 했다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예민한 사안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신저 자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충돌로 보일 수 있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무슨 지휘를 했다거나 지시를 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노만석 총장 대행이 너무 유약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성호 장관도 말이죠. 수사 지휘가 필요했다면 요청을 하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직폭력배가 마치 선량한 시민을 두들겨 패고 꿇어앉혀놓고 야 때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노만석 대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쪽에서는 지우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우기를 원했다, 뭘 지우기를 원했느냐 이런 얘기를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들을 다 지우기를 원했다. 그러면 검찰이 지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소 취소인 거예요. 공소 취소. 공소 취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그럼 요구를 했던 것이냐? 그럼 그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 전 단계로 그러면은 항소 포기를 한 것이냐,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이 나중에 퇴임식에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나와서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예단과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좀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성호 장관은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근데 조직폭력배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의도 자체가 다른 것을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단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성호 장관은 누구나가 여야를 떠나서 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도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렇지만 너무 무책임하게 하고 계신다. 그동안의 모습하고는 다르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노만석 대행의 면직안이 만약 제청이 되면 수리하겠다라는 방침이잖아요. 즉 현재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되고 말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과연 검찰총장 인선을 그럼 언제 할 것이냐? 보통 4개월인데 이게 또 만약 하게 되면 또 다른 구심점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끝까지 안 할 것이냐? 어떤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조직을 굉장히 좀 안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노력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인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그거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인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검찰총장 인선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검찰총장 인선이 안 된 게 4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그동안 총장이 없었던 상황인데, 대행 왜 그동안 인선을 안 하고 대행 체제로 계속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행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속되게 얘기해서 잘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대행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냐 해서 총장을 안 두고 대행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이제 대행까지 없는 상황이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을 또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꿀을 안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발은 더 세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총장을 임명을 못했는데 그 검찰의 상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여야 모두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발언도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검사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세계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검사징계법을 대체해서 새로운 법령을 내겠다. 즉 검찰에 대해서 좀 강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게 필요한 순간입니까?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법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의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적용을 하고 어떤 사안에 적용을 해도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최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고 상대방을 어떤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법률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와 국민과 역사의 발전을 위한 어떤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힘을 쓰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제도 하에서도요. 검사들의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부족하다면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감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중도층에게 크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기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자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인데 아마 이진숙 법무부 차관으로 오타가 있었다는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을 정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얘기인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강하게 법안을 내서 검찰을 압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안은 검사들이 충분히 그 정도의 반발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냥 5년 동안 재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재판이었습니다. 10개의 사건이 병합된 그런 재판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단심으로 거의 1심으로 끝낸다.
여기에서 끝내고 2심에서는 다투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 다투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 이런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심에 가서 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이 2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상 유례 없는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항소인데 포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항명이다, 저항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검찰 길들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검찰들 지방 사건 관련해서 업자들과 결탁해서 비리 저지르고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편향되게 수사하고 이런 부분들 과거에도 많았어요.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또 인정해야 될 부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제 항명이다, 저항이다, 끌어 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면은 그거는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요, 저는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제가 자기 비판적으로 논평을 한 것은요, 저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찰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저 반발을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자, 저희가 항소를 하는 이유는 판례 형성과 그 다음에 일벌백계의 어떤 교훈을 만들겠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유죄가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반발한다면 윤석열 구속 취소 건은요, 사실상의 무죄와 다름없는 게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것은 판례 형성을 위해서 내가 무죄를 준 거니까 항소하세요라고 사실상 의사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의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했는데 어떤 게 더 나쁜 겁니까? 그때 반발을 심하게 했어야 지금 반발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죠. 그때도 판례 형성, 그 다음에 불법계엄에 대한 일벌백계, 이거 훨씬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한 똑같은 사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이번에 유죄가 나온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이거는 자신들의 뭔가 감정이나 이런 게 개입됐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점을 검찰도 직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특정경제아중처벌법상의 배임죄.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대장동 일당과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다투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투지 못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또 오해가 있는 게 다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건 잘못된 게요. 우리가 윤석열 불법 계엄 시에 1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들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이번에는 이게 판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1심의 그냥 결론일 뿐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그 임기 후에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1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재판부가 완전 독립돼 있고 그 1심 재판부가 무슨 대법원 판례가 형성된 것처럼 그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2심에서 아니면은 대법원에 가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2심에 가서는요 1심의 판결 결과를 다 준용할 수밖에 없어요. 1심에 나온 결과대로 거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다투어 봐야 되는데 다투지 못하게 차단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법으로 좀 강하게 검찰 압박하는 방법도 지금 꺼내 들었는데 또 하나를 꺼내 든 것이 특활비예요. 특활비가 이제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매번 일 있을 때마다 늘렸다 줄였다 하긴 하는데 이 72억에서 31억 정도로 많이 깎았고요. 또 이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한 검찰청 특활비는 집행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또 부대 의견까지 달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겨냥한 감정의 표출, 감정적 제도다라는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민이 설득이 되는
그런 삭감이라면 뭐 저도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 중도층이 상당히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너무 감정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이제 40억 원을 삭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말하는 항명 검사들이 있는, 검사장이 있는 지청, 이 부분, 이 지청자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특활비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가 필요하다 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잘 보이면은 그러면은 특활비를 주고, 못 보이면은 안 주고, 이런 거 특활비 가지고 지금 검찰들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졸렬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독재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특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무작위 재배당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재배당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보통 무작위로 돌려서 재배당하는 것이 객관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순차 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판부를 갖다가 쇼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배당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재판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고를 무죄로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만든 그 재판부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무작위로 돌려서 재판부를 배당하는 것이 옳았을 텐데 그럼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차 배당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작위 재배당. 관행이 있었다면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해야지 문제가 있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가져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행이 없었는데 순차 배당을 이번만 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 배당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관행대로 한 것이라면 지금 재배당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재척 사유나 회피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차 배당을 통해서 새롭게 배당된 재판부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회피 또는 기피 또는 재배당을 하는 게 옳은 것이지 요 사안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 모든 재판은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5%포인트 상승한 61%로 조사가 됐고 정당 지도는 민주당이 3%포인트 상승했고요. 국민의힘은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42%, 21%. 아직 뭐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뭐 대장동 항소 포기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반영이 됐을 만한 정황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됐을 텐데 네.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봐도 제 스스로도 우리의 진영과 당의 비판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안별로 얘기하니까 비판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디 문제가 더 커? 어느 문제가 더 커? 이렇게 들어가서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불법 개헌부터 일련의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 그리고 검찰이 지금 보여주는 항소 포기도 윤석열 구속 취소의 항소 포기 모습과 이거 비교 이런 걸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구속 취소 때 항소 포기에 반발하지 않은 검찰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덜 내지는 우선순위 면에서 나중에 비판해야 될
문제를 앞서 비판하는 것이 국민에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나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조사의 해석 듣겠습니다. 네, 좀 부끄러운 일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항소 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이 됐을 시기입니다. 어제까지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상당히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죠. 국민의힘이 우리가 잘못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가지고 득볼 생각하지 마라 하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샤넬 백이라든가 백이라든가 김기현 대표의 또 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정책적인 잘못보다도 그런 굉장히 이 국민을 자극하기에 딱 좋은 여론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기재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또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은 뭐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박선재 법무부 장관도 한번 오늘 재청구를 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관은 아니잖아요. 장관은 아니지만 그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날 했어야 될 국민의 어떤 예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측에 맞게 행동한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구속이 될 만큼의 입증을 검찰이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게 고위직일수록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련의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적 정황이 있다면 구속이 될 영장이 인용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특검의 무리수라고 봅니다. 인용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박성재 장관이라든가 한덕수 총리도 지금 구속영장이 안 나왔잖아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날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 과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이 표결을 방해한 행위이냐 아니냐가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국회 아닌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문을 아주 걸어 잠궈 놓고 못 나가게 했다 그러면 아마도 방해 행위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원들 모두 다 헌법기관으로서 자발적으로 다 의결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그 의결 방해 행위를 했다? 이거는 적용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장소를 변경한 것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그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외결위 회의장을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대통령과 통화 내용만 있다 뿐이지 내용만 있다 뿐이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하기 때문에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